영수가 이 일기를 읽고 있다면 내가 죽고 당신 옆에 없겠지. 당신 모르게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어. 그동안 나와 가족을 위해 희생한 당신에게 이제야 용서를 구하니 못난 남편을 용서해 주시게나. 이런 나의 죄를 조금이라도 갚고자 당신 명의로 된 원룸과 적금을 마련했으니 자식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노후를 위해서만 사용하시게나. 아무것도 모르고 평생을 그저 남편만 의지하며 살아온 인생, 보기에는 평온하고 팔자 좋아 보이지만 그 무지함이 불러온 충격적인 일들은 저를 절망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 저는 72세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사셨거나 저와 같이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사연을 통해서 저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노후를 망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이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혼자 돌아온 그 밤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46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주방에 앉아서 싱크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이 좋아했던 김치찌개 재료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며칠 전만 해도 아침 7시면 일어나서 된장찌개니 김치찌개니 끓여서 상을 차렸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아, 정말 혼자구나. 이제 정말 혼자 살아가야 하는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26에 결혼해서 72까지 46년을 살면서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여자는 시집가면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키우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이 시청 공무원이었는데 모든 경제활동을 다 혼자 맡아서 했어요. 월급 통장도, 적금도, 보험도, 심지어 우리 집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은 없었어요. 전부 남편 이름이었죠. 저는 그저 남편이 매달 주는 생활비를 받아서 쓰기만 했어요. 그것도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받은 돈으로 시장 보고 밥 해주고 아들 성우 용돈 주고 그게 다였어요. 전기세가 얼마 나오는지, 관리비는 얼마인지, 성우 학비는 어떻게 내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 알아서 다 처리해 줬거든요. 저는 그냥 집안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가끔 남편이 중요한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뭔지 묻지도 않고 찍어줬어요. 보험 가입 서류인지, 적금 가입인지, 대출 서류인지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그런 건 남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제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한심하죠. 46년을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어요. 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하나 없었어요. 남편 카드와 현금으로만 생활했어요. ATM 기계 사용하는 법도 몰랐어요.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우리 집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통장들이 있는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는 거라고는 우리 집 주소하고 전화번호 정도였어요. 은행 가는 법은 알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전혀 몰랐죠. 성우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학원비, 교복값, 대학 등록금. 남편이 다 알아서 해줬어요. 저는 그저 성우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는 것만 했죠. 성우가 어려서는 참 예쁜 아이였어요. 엄마 하면서 제 치마폭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제가 밥 해주면 맛있다고 하고, 옷 사주면 고맙다고 하고,
정말 착한 아들이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남편이 교육열이 높아서 성우를 좋은 학원에 보냈는데 성적이 항상 상위권이었거든요. 대학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갔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결혼도 잘했어요. 혜진이라는 여자와 만나서 결혼했는데 처음 봤을 때는 예쁘고 얌전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성호가 좋아하니까 저도 좋다고 했죠. 장례식 치르는 동안에도 성호가 모든 걸 다 처리했어요. 저는 그냥 상주 자리에 앉아서 조문객들한테 인사만 받으면 되는 거였죠. 그때 성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셔서 힘드실 테니까 복잡한 건 자기가 다 알아보겠다고요. 어차피 어머니가 하실 수도 없는 일이니까 걱정 마시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고마웠어요. 역시 내가 낳은 아들이구나. 이렇게 의젓하게 다 알아서 해주는구나. 우리 성호만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자식이 부모를 배신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우리 성호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믿었거든요. 대학도 나왔고 좋은 직장도 있고 명절 때마다 와서 안부 묻고 우리에게 용돈도 주는 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집에 있으면서 문득 두려워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편 없이 혼자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제가 걸어온 길을 걷지 마세요. 아무리 남편을 믿고 사랑해도 경제적인 부분은 본인이 직접 알아두셔야 해요. 제가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가 된 건 전부 제 잘못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너무 답답한 사람이었네요. 다음 날 아침 성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일 정리하러 집에 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전화가 제 인생 최악의 시작이라는 걸요. 다음 날 오후 2시쯤 성호가 혜진이와 함께 왔어요. 둘 다 평소보다 깔끔하게 입고 왔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성호가 거실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힘드시죠? 혼자 이 큰 집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 아파트가 30평대인데 혼자 있으니까 정말 넓고 쓸쓸하더라고요. 밤에는 무서워서 잠도 잘 안 왔고요. 그러니까 혜진이도 맞장구를 쳤어요. 어머니 나이에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집도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힘드실 거고요.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직은 건강하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요. 집안일도 평생 해왔으니까 어렵지 않다고 말했죠. 그런데 성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값이 지금 거의 10억 정도 돼요. 세금이며 관리비며 엄청 나갈 거예요. 혼자 사시기엔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10억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거든요. 남편이 30년 전에 1억 주고 샀던 집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니요. 혜진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만약에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응급실 갈 일이 있어도 저희가 바로 달려올 수가 없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것도 맞는 말 같았어요. 성호는 서울 강남에, 혜진이는 직장 때문에 더 멀리서 살고 주말에만 오는 주말 부부였거든요. 제가 인천에 혼자 살고 있으니까 뭔가 응급 상황이 생기면 금방 올 수는 없는 거였죠. 그때 성호가 본격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이 집을 팔고 어머니는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더 자주 뵐 수 있고 어머니도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갑자기 집을 팔라니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추억도 많고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혜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집은 그냥 집이에요.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 사는 거죠. 어머니 혼자 쓸쓸하게 사시는 것보다는
저희 가까이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성호가 계산기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어머니, 이 집을 팔면 세금 떼고 실제로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9억 정도 될 거예요. 그 돈이면 어머니가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9억이라는 숫자가 저한테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큰 돈이었어요. 평생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돈이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호가 계속 설득했어요. 어머니가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시면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은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기초연금까지 받으시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는 되겠네요. 그 정도면 정말 여유롭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한 달에 250만 원이면 정말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남편한테 받아서 썼던 생활비가 한 달에 80만 원 정도였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니까요. 그런데 망설여지더라고요. 이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자 혜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그냥 혼자 두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셨으면 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성호 씨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혼자 두지 말고 잘 챙겨드리라고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남편이 정말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았거든요. 평생 저를 아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성호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제가 욕심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어머니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혼자 사시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제가 얼마나 후회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어요. 일단 집을 팔고 제가 성호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이나 투룸을 얻어서 지내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성호가 자주 들려서 안부도 확인하고 병원 갈 일 있으면 같이 가고 장보기 힘들면 대신 해주겠다고 했어요. 혜진이도 주말에는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넉넉하게 드리겠다고 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정말 효자구나 싶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성호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돈에 욕심이 있다면 이런 제안을 안 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혼자 사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집은 어차피 저한테 상속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어머니가 편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정말 우리 성호는 다르구나. 돈보다 어머니를 더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집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성호가 모든 절차를 다 도와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냥 필요한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거든요. 일주일 후에 부동산 중개사가 복잡한 계약서들을 가져왔어요. 저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성호가 도장 찍으라고 하는 곳에 찍었어요. 한 달 후에 집이 팔렸어요. 성호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다 정리됐어요. 세금 떼고 나니까 9억 정도 남았어요. 일단 이 돈은 제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당장 생활비로 3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이전에 받던 생활비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어요. 정말 고마웠죠. 우리 성호 정말 효자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요. 첫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300만 원이라는 돈이 제게는 꿈 같은 금액이었거든요. 성호 집 근처에 작은 투룸을 얻어서 지내고 있었는데 월세가 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250만 원이나 됐죠.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본 게 처음이었어요. 시장에서 좋은 고기도 사고 과일도 실컷 사고 성호가 가끔 들려서 안부 묻고 갈 때마다 맛있는 반찬도 해줄 수 있었어요. 성호도 처음에는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2~3번은 들렸죠.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이런 말 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정말 고마웠어요. 역시 우리 아들은 다르구나. 진짜 효자구나 싶었죠. 그런데 2번째 달이 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성호가 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왔어요. 그것도 바쁘다면서 금방 가버리고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생활비였어요. 두 번째 달에 성호가 가져온 돈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300만 원에서 갑자기 100만 원으로 준 거예요. 너무 놀라서 물어봤어요. 성호야, 이번 달은 왜 이렇게 적게 가져왔니? 그러니까 성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제 월급도 좀 줄었거든요. 그리고 혜진이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비가 좀 들어가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해한다고 했어요. 자식들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어머니 생활비 때문에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100만 원이면 그래도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니까 생활비는 50만 원밖에 안 남더라고요.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요금 내고 나면 40만 원 정도. 그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니까 갑자기 빠듯해졌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자식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요. 고기는 못 사 먹더라도 계란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과일도 비싼 건 안 사고 바나나 같은 것만 사 먹었어요. 세 번째 달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성호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왔어요. 그것도 생활비 갖다 주러 잠깐 들르는 정도였죠. 예전처럼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일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혜진이의 변한 태도였어요. 그동안 그래도 상냥하게 말했었는데 갑자기 말투가 달라졌거든요. 어느 날 성호가 혜진이와 함께 왔는데 제가 현관에서 반갑게 맞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혜진이가 현관 들어오자마자 손으로 코를 막더라고요. 그러더니 성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여기 냄새 진짜 역겨워요. 왜 이렇게 냄새 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매일 샤워하고 깨끗하게 지내는데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건지. 나이 들면서 몸에서 나는 냄새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다니요. 성호도 혜진이 편을 들더라고요. 어머니, 환기를 자주 해주세요. 집 안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날 밤에 거울을 보면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냄새가 나나? 옷도 깨끗하게 입고 있고 머리도 감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음날 향수도 사서 뿌리고 방 안에 방향제도 뿌려놨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혜진이가 와서는 더 심한 말을 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더니 성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냄새나는 이 집에 왜 매번 와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을 팔기 전에는 자주 오겠다고 먼저 말했었잖아요. 성호도 혜진이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 말이야. 매번 여기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저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셨는데 이제는 현관에 서서 생활비만 주고 바로 가버리려고 했어요. 제가 그래도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하고 가라고 하면 혜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바빠요. 굳이 여기 있어야 해요. 굳이 여기 있어야 해요? 그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그냥 아들과 며느리 얼굴 보고 싶어서 차 한 잔 권한 건데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네 번째 달쯤 되니까 아예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성호가 혜진이와 함께 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여기서 혼자 지내시는 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월세도 나가고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더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가시면 어떻겠냐고요. 월세도 더 적게 나가고 관리하기도 쉽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지금 집도 충분히 작은데 더 작은 곳으로 가면 어떻게 사냐고요. 그런데 혜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굳이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해요? 원룸이면 충분하잖아요. 원룸이면 저희가 관리하기도 훨씬 편할 거고요. 관리하기 편하다는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관리받는 짐 취급을 받는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거절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매달 여기까지 와서 생활비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어머니 혼자 이렇게 큰 집에서 지내시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가셔서 저희 부담도 줄이고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시면 안 될까요? 저희 부담도 줄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아, 내가 이 사람들한테 부담이구나. 성가신 존재구나. 결국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성호가 찾아준 곳은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제가 살던 투룸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죠. 이사하는 날, 성호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한 달만 지내세요. 더 좋은 곳을 찾아보고 있으니까요. 한 달만.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 바보같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더 좋은 곳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호가 오는 횟수는 더욱 줄어들었죠. 비록 저를 남보다도 못하게 대하는 것에 속상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작은 희망은 또 절망으로 바뀌었어요. 반지하 원룸에서 석 달째 살고 있을 때였어요. 성호가 약속했던 더 좋은 곳 얘기는 감감무소식이었고 생활비는 여전히 100만 원에서 더 이상 늘어날 기미가 없었어요. 월세 20만 원을 내고 나면 80만 원이 남는데 거기서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요금 내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70만 원 정도였어요. 하루에 2만 원씩 써야 하는 건데 솔직히 너무 빠듯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호가 와서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다음 달부터는 생활비를 좀 줄여야겠어요. 회사 사정이 정말 안 좋아져서요. 얼마나 줄인다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50만 원으로 줄이겠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도 부족한데 50만 원이라니. 월세 내고 나면 30만 원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성호한테 화를 냈어요. 성호야,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30만 원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을 것 같니? 그러니까 성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정 안 되시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보세요. 어머니 나이에 수입이 없으시니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기초생활수급. 평생 그런 거 받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72살에 그런 신청을 해야 한다니요. 정말 참담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50만 원으로는 정말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후에 동사무소에 갔어요.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려면 재산 조사를 해야 한다고, 통장 잔고나 부동산 같은 걸 다 확인한다고 했어요. 저는 통장에 돈도 거의 없고 집도 없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거절됐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제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천 어디에 빌라 하나가 등록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 주소를 들어보니까 전혀 모르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런 집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혹시 착오가 있는 게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성호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성호야,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는데
너 뭔지 아니? 성호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혹시 어머니 모르게 뭔가 해놓은 게 있나 보다고 한번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그 주소를 찾아갔어요. 지하철 2번 갈아타고 버스도 타서 1시간 넘게 걸렸어요. 도착해 보니까 오래된 빌라였는데 주소는 1층 102호였어요. 문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혹시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거기요? 몇 년째 비어 있어요. 가끔 중년 남자분이 와서 청소하고 가시더니 한 1년 전부터는 그분도 안 오세요. 혹시 주인이세요? 1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게 1년 전이에요. 그 중년 남자분이 남편이었나 봐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열쇠를 받았어요. 제 명의로 된 집이니까 열쇠를 주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정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저 몰래 뭘 해놨다는 건지. 들어가 보니까 정말 작고 오래된 빌라였어요.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가구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있었어요. 침대, 책상, 냉장고, 작은 옷장.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비어 있었고 옷장도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책상 서랍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뭔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서랍에는 이 집 관련 서류들이 있었어요. 매매 계약서를 보니까 3년 전에 남편이 제 명의로 구입한 집이었어요. 가격이 8천만 원이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저를 위해서 비상금처럼 마련해둔 집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혹시 뭔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살 수 있도록 준비해둔 거겠죠. 그런데 두 번째 서랍을 열어봤는데 거기에 낡은 일기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남편 글씨로 적혀 있는 일기장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쳐봤는데 날짜가 2022년 3월로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죽기 2년 전이었죠. 첫 줄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오늘 미영이와 처음 만났다. 회사 후배인데 나보다 20살이나 어리다. 영숙이에게는 절대 들키면 안 된다. 미영이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20살이나 어린 여자예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어봤어요. 1장, 2장. 읽을수록 더 충격적이었어요. 미영이가 예쁘다고 전다고, 영숙이는 이제 늙어서 매력이 없다고. 그런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5년 동안 그 여자와 만났다고 했어요. 일기 끝부분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어요. 미영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다. 나이 많은 남자는 이제 싫다고 한다. 그동안 나를 이용한 거였나? 나는 정말 바보 같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영수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무 나쁜 남자였다. 너는 평생 나만 믿고 살았는데 이런 짓을 했다니. 미영이한테 쓴 돈만 5천만 원이 넘는다. 영숙이 몰래 적금 깨고 보험금도 빼고. 하지만 영숙이만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다. 보험금과 퇴직금을 합쳐서 8억 정도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돈만큼은 영숙이가 꼭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8억. 남편이 저를 위해서 8억을 마련해뒀다는 거였어요. 그 돈이 어디 있는지도 적혀 있었어요.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영수가 이 일기를 읽고 있다면 내가 죽었다는 뜻이겠지?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 집과 8억은 내가 꼭 가져야 한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가 직접 찾아가서 받아라. 일기장을 다 읽고 나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의 외도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저를 생각해 줬다는 게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8억이 있다면 성호한테 굽실거리며 살 필요가 없잖아요. 당장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미 그 8억은 사라진 후였다는 걸요. 일기장을 품에 꼭 안고 그 작은 빌라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서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의 배신감과 동시에 그래도 마지막에는 저를 생각해 줬다는 고마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일기장을 다시 찬찬히 읽어봤어요.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가 정확히 적혀 있었고, 보험회사 이름과 증권번호도 있었어요. 적금 3억, 보험금 5억, 총 8억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거든요. 8억. 그 돈이 있다면 성호한테 손 벌릴 필요도 없고, 며느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기초수급 신청할 필요도 없잖아요. 당당하게 혼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 바로 은행에 갔어요. 첫 번째 은행에서 계좌번호를 말하고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고객님, 이 계좌는 1년 전에 해지됐네요. 전액 인출하고 해지했다고 나와 있어요. 1년 전. 남편이 사망한 게 바로 그때였어요. 그럼 남편이 죽기 전에 미리 해지한 건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두 번째 은행에도 갔어요. 보험회사에도 전화했어요. 결과는 똑같았어요. 모든 계좌가 1년 전에 해지되었고, 보험금도 이미 지급됐다는 거였어요. 도대체 누가 받은 건지 물어봤더니 법정 상속인인 아들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한 서류를 다 갖춰서 정당하게 처리된 거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쭈뼛서는 기분이었어요. 성호가 받아간 거였어요. 남편이 저를 위해서 마련해둔 8억을 성호가 몽땅 가져간 거였어요. 집에 와서 성호한테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성호야,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험금이나 적금 같은 거 받은 게 있니? 그러니까 성호가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아, 네. 아버지 보험금하고 퇴직금에서 한 8억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왜요? 한 8억 정도. 정확히 일기장에 적힌 금액이었어요. 성호가 분명히 알고 가져간 거였어요. 그 돈을 어디다 썼냐고 물어봤더니 집 사는데 보탰다고 하더라고요. 강남에 아파트 살 때 돈이 부족해서 그 돈을 보탰다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성호는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 돈을 다 가져간 거였어요. 그러면 엄마는 엄마 생활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성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매달 생활비 드리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시죠? 매달 50만 원으로 충분하다고. 8억이 있었으면 내가 이런 초라한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데 성호는 전혀 죄책감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그런 걸 왜 물어보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성호가 그런 아이는 아닌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서 마련해둔 돈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져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법무사가 일기장과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아드님이 아버지의 유언이나 의도를 무시하고 상속자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다 가져간 거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 일기장이 법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정식 유언장이 아니라 개인 일기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시도해볼 만하다고 했어요. 특히 일기장에 구체적인 금액과 계좌번호,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돈이라는 의도가 명확히 적혀 있으니까 승산이 있다고요. 법무사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정말 아드님과 법적 다툼을 벌이실 생각이세요? 가족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그동안 당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들, 점점 줄어든 생활비, 반지하 원룸으로 내쫓은 것들. 결국 결심했어요. 네, 하겠습니다. 저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법무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먼저 성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보자고 했어요. 그래도 안 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자고요. 그런데 법무사가 한 가지 더 확인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성호가 그 8억으로 정확히 뭘 했는지, 어떤 재산을 샀는지 조사해보자고요. 며칠 후에 법무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성호가 1년 전에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이 13억이고 자기 돈이 17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제가 살던 아파트 판 돈과 저에게 물려준 8억을 합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려줬어요. 성호 부부가 작년에 해외여행을 5번이나 갔고, 혜진이가 명품 가방을 여러 개 샀고, 새 차도 샀다는 거예요. 그 돈이 제가 살던 아파트 판 돈과 남편이 저에게 물려준 돈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는 반지하에서 하루 2만 원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17억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법무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일기장과 함께 성호 씨가 그 돈으로 산 재산들이 명확하게 증명되니까요.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마련해둔 8억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며칠 후에 성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유산은 법적으로 제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키운 제 아들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서 마련해둔 돈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까지 가보자고. 내 인생의 마지막 싸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일주일 후 성호가 혜진이와 함께 제가 살고 있는 반지하 원룸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가 잔뜩 나서 얼굴이 빨개져 있더라고요. 문을 열자마자 성호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법무사까지 동원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 나왔거든요. 성호야, 너 아버지가 그 돈을 왜 마련해뒀는지 모르니? 어머니를 위해서였잖아. 그런데 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돈을 몽땅 가져가서 집 사고 여행 다니고 어머니는 여기서 하루 2만 원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성호가 더욱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법적으로 아버지 유산은 아들인 제가 받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 생활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혜진이도 거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니가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성호 씨가 매달 용돈도 드리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세요? 용돈이라고 생활비 50만 원을 용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8억이 있었으면 저도 당당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성호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 돈으로 집도 샀고 이미 다 써버렸어요. 지금 와서 어떻게 돌려드려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그런 큰 돈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사기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사기당할까봐 그랬다고요? 사기당할까봐 아들놈이 가로챈 건가요? 더 충격적인 건 혜진이가 한 말이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 나이에 8억이 뭔 소용이에요?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것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결국 그날은 싸우기만 하고 헤어졌어요. 성호는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법정에서 봐요. 제가 이길 거니까 괜한 고생하지 마세요. 그 후로 2달 동안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어요. 성호 측에서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맞섰어요. 아버지 유산을 법정 상속인인 아들이 받는 게 당연하다고, 일기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희 법무사가 정말 잘해줬어요. 남편의 일기장뿐만 아니라 성호가 그 돈으로 산 재산들, 해외여행 내역, 명품 구입 내역까지 다 증거로 제출했어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남편 직장 동료의 증언이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그 동료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해요. 영숙이 혼자 살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돈을 좀 모아뒀는데 성호한테는 말하지 않을 거라고요. 법정에서 성호를 마주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낳은 아들인데 이렇게 맞서 싸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성호는 끝까지 뻔뻔했어요. 증인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기꾼들이 접근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관리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17억을 가져가서 본인들이 쓰고는 어머니를 위해서 했다고요? 혜진이도 증인으로 나와서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판단력이 떨어지세요. 그리고 너무 의존적이어서 저희한테 매일 전화하고 자주 와달라고 하세요.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부담스러웠어요. 의존적이라고요? 며칠에 한 번 안부 전화한 게 의존적인 거라고요? 그리고 자주 와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저는 자식 눈치만 보면서 살았거든요. 3개월 후에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에서는 남편의 일기장과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서 성호가 8억을 저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고인의 명확한 의사가 일기장에 표현되어 있고 그 돈이 부인을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아들이 법정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 순간 정말 시원했어요. 72년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었어요. 법무사도 축하한다고 하면서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성호는 끝까지 항소하겠다고 버텼어요. 그래서 또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2심에서도 저희가 이겼어요.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성호 측 변호사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라고 했나 봐요. 최종 판결 후 한 달 뒤에 성호와 혜진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정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더라고요. 성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진짜로 어머니를 잘 모시겠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혜진이도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효도하면서 살겠어요. 좋은 집도 구해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8억 때문에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잖아요. 진짜 반성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다시 비굴해진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호야, 이제 너무 늦었다. 나는 이제 혼자 살 거야. 너희들 도움 필요 없으니 신경도 쓰지 마.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 거야. 그들이 나간 후에 거울을 보면서 말했어요. 영수가, 이제 진짜 자유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살던 10억 아파트 매각대금 9억 중 제 상속분 5억 4천만 원과 되찾은 8억 합쳐서 13억 4천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을 때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큰돈을 가지게 된 거였어요. 더 이상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굽실거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한 일이 집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반지하 원룸에서 나와서 햇볕이 잘 들고 깨끗한 아파트를 샀어요. 인천 송도에 있는 25평짜리 아파트였는데 5억에 샀어요. 월세 걱정 없는 완전히 제 집이에요. 새 집에 이사 간 첫날 밤 넓은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정말 꿈 같았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혼자 살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봤어요. 좋은 음식도 맘껏 먹고 옷도 예쁜 걸로 사 입고 여행도 갔어요. 제주도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72살에 처음 해보는 자유여행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알게 된 할머니들이 있었거든요. 다들 자식들한테 재산을 빼앗기거나 제대로 된 생활비도 못 받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상담센터를 차렸어요. 여성 노후 자립 상담소라는 이름으로요. 월세 100만 원짜리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을 만났어요. 아들한테 집을 빼앗긴 분, 며느리한테 구박받으면서 살고 있는 분, 생활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드렸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경제관념이 없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강조한 건 이런 것들이었어요. 첫째, 재산은 절대 생전의 자녀에게 증여하지 말 것. 둘째, 중요한 경제적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할 것. 셋째, 자녀라고 해도 무조건 믿지 말고 서류는 꼼꼼히 확인할 것. 6개월 동안 30여 명의 할머니들을 도와드렸어요. 그 중에 10명 정도는 실제로 법적 대응을 해서 재산을 되찾았어요. 나머지 분들도 최소한 자녀들과 대등한 관계로 대화할 수 있게 됐고요. 어느 날 80살 된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아들이 할머니 명의 집을 팔아서 자기 사업 자금으로 쓰고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 할머니와 함께 법무사를 찾아가서 소송을 준비했어요. 6개월 후에 할머니가 집을 되찾았을 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영숙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80살에 이런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호는 그 후로도 가끔 연락했어요. 명절 때마다 안부 전화도 하고 가끔은 찾아오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성호야, 이제 우리는 남남이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다. 나도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연락하지 마라.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이해하는 것 같아요. 가끔 멀리서 제 소식을 듣곤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지금 정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신문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담소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차 마시며 대화하는 것까지. 모든 게 제 선택이에요. 돈도 제가 관리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인터넷 뱅킹도 하고 적금도 넣고 펀드 투자도 해요. 72살에 배운 거예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더라고요. 가끔 젊은 여성들이 상담소에 와서 물어봐요. 할머니,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해드려요. 용기가 아니라 절박함이었다고요. 이대로 살면 정말 비참하게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싸워보니까 이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해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마세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말이에요. 제가 46년 동안 남편한테 맡겼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보셨잖아요. 저는 지금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때는 무력한 할머니였다면 지금은 당당한 독립 여성이에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 마지막 순간까지는 누구한테도 굽신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거예요. 그게 진짜 존엄한 노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저처럼요. 72살에 시작한 제 인생 역전극이 끝났어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남편의 배신, 아들의 횡령, 며느리의 모욕. 그 모든 걸 견뎌내고 이겨낸 제가 대견해요. 가장 큰 깨달음은 이거였어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라는 것. 72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제 권리는 제가 지켜야 한다는 것. 무조건적인 희생과 믿음이 항상 보답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의 저는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아요. 제 돈으로 제 집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진짜 존엄한 노후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변화는 가능해요. 용기만 있다면 말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